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설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형식으로 정부 성명을 택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형식들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성명 어떤 수위고 왜 중대 발표로 여겨지는 겁니까? 네,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정식 명칭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입니다. 네. 북한은 그 대외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데 정부 성명이라 하면 그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겁니다.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일문일답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외무성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형식인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93년 NPT 탈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할 때 정부 성명을 사용했어요. 아하. 그때 북핵 위기, 1차 북핵 위기의 시발점을 그때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 1월이죠. 4차 핵실험을 할 때도 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영향이 큰 발표를 할 때 정부 성명을 사용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하태경 부장이 얘기하실 때 아주 중대한 일에 정부 성명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정부 성명이 좀 몇 개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자주 하는 편 아닙니까? 지금까지 1993년 이래 모두 7번, 오늘까지요. 7번의 정부 성명이 발표됐는데 그중에 4번, 4차례가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들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요한 성명. 중요한 성명이라 하면 희소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좀 스스로 어떤 중요성을 깎아내렸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산하에 있는 각 성들이 있죠. 외무성이라든가 여러 성들이 있는데 성들에서 나온 성명보다는 정부성이 가장 셉니다만 북한은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 성명이 더 셉니다. 당 중앙위 성명이라든가 당 중앙군사위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당 정무국 성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더 센 것이고 만약에 김정은이 의사가 포함됐다고 하려면 국무위원회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뜻이라고 하는데 정부 성명은 김정은 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아래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차상급 그런 대응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 성명으로 대응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장의 말씀이 조금 이제 저도 같이 수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춘희 아나운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춘희 아나운서가 등장하면 뭔가 되게 중대한 발표하는 날입니다. 일단 아나운서가 좀 달랐고요. 그다음에 중대 발표라는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중대 발표라는 형식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어떤 가치는 조금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성명 왜 이렇게 성명을 좋아하는지요? 오늘자 노동신문 1면입니다. 8월 8일자 화요일 오늘자 노동신문에 보면 일면 전체가 무슨 성명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이게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정의의 힘으로 불법 무법의 제재 결의를 단호히 쳐갈 것이다. 갈길 것이다라고군요. 자, 이런 내용들 이건 의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지금 반대하는 뜻을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북한이 당의 어용단체들, 당산의 어용단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저렇게 유엔 제재가 정당성 결여했다. 그런 북한을 압살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논리를 현재 대외적으로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보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우리가 자위적인 조치로서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봐라 우리가 과거에 핵을 포기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된 나라가 얼마나 많느냐.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특히 외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맨날 겁박을 주고 협박하는 말이 많아서 또 말잔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오늘 또 이 북한 초계함이 미사일 2발을 싣고 순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뭐 이런 해외 보도가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제가 북한을 오래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북한이 자주 사용해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성명으로 발표를 하면 무라도 자른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팍스뉴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보수적인 매체죠. 여기 팍스뉴스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북한이 며칠 전 미사일 2개를 초계정에 탑재한 뒤 동해안 일대를 순찰하는 것을 확보 위성이 포착했다. 자, 폭스뉴스가 어떤 매체입니까? 트럼프와 가장 친한 매체이고요.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뉴스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보여지고요. 미사일 2기, 순항미사일을 실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초계정이 작전을 개시했다. 이건 어떤 대외적인 엄포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기종문 교수님, 지금 이 폭스뉴스에 보면은 북한의 초계정에 미사일 2기를 싣고서는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초계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고 여기에 실을 수 있는 미사일 2기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위력이 아까 순항미사일이라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까? 저 정도면은 사거리가 한 4, 50km에서 한 100km 이내일 겁니다. 북한은 대개 이제 해안선에서 지대함 미사일로 접근하는 함정을 견제하기 때문에 지대함 미사일이 발전했지 함대함 미사일은 잘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이제 저 미사일이라는 것은 함대함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계정에다가 함대함 미사일을 실은 것은 이제 곧 있으면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구축함과 순항함을 이제 대동에서 이제 나타날 건데 그러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대함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200km 정도 됩니다. 만약에 200km 밖에 있으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저 배에다가 이 함대함 미사일을 싣고 근접해가지고 미국의 대규모 함선을 우리도 격침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성이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이요, 이 8월 말, 9월 초 위기설을 아주 북돋고 있습니다. 막 불을 지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또 불바다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통신, 이런 것들은 다 동원해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도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어보시죠. 어제 정부 성명에 대해서 북한은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여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북한은 한미동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를 불바다 만들겠다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한 게 2010년도 11월입니다. 벌써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군의 백령도, 연평도를 방어할 수 있고 북한이 만약에 도발하면 북한 인접 지역, 황해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연평도가 백령도를 북한이 한번 건들면은 아마 불바다가 될 겁니다. 그 일대는. 그러니까 북한 쪽이 불바다가 된다는 불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깜짝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북한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ARF 아세안 지금 안보 포럼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제재를 하는 분위기로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당에 지금 북한이 딱 도발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UFG,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게 항상 북한이 문제를 삼고 어떤 도발을 하는 계기로 삼았고요. 또 9월이 어떤 시기입니까?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고 그렇죠. 9월 9일인가요? 예, 9월 9일이죠. 당창변 기념일까지도 겹쳐 있기 때문에 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바다 발언 나왔는데 불바다 하면 가장 유명한 게 94년 그렇죠. 박영수가 했던 그 불바다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YS 때고요. 라면 사재기 등 생필품 사재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불바다와 지금 불바다는 의미가 다르죠. 차원이 다른 그렇죠. 이게 다른 차원의 불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불바다는 재래식 무기로의 불바다였다면 이번에 북한이 언급하는 불바다는 이 핵무기와 관련된 불바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직후에 2012년도 8월 달에 남조선을 일주일 내에 통일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라. 네. 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일주일 내에 부산까지 점령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쓰겠다라는 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를 자처해서 왕따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ARF,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도 조차 스스로 자처해서 왕따가 됐습니다. 영상 구성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보리 성명에 대한 그 반응 등에서 더욱더 고립을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로 아세안 안보 포럼 막을 내렸는데 하태영 부장, 네. 실제로 진짜 북한이 회원국들에게 양자 회담을 하자고 다 제안을 했는데 네. 대부분 거절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내일이면 이제 이용호가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네. 떠나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네네. 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준 게 맞나 보군요. 네, 그렇죠.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한 직후였기 때문에요. 네. 우선 국제사회 압력이 굉장히 거셌고요. 또 직전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ARF에서 북한은 아예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영내 유일한 북한이 참여하는 안보 기구인데 거기서까지 축출되면 더 이상 북한은 설 자리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 회담 내내 북한을 만나준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고요. 네. 그나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렇죠. 3분간의 만남을 통해서 짧은 조우를 통해서 몇 마디를 건넸던 것. 그마저도 리용호 외무상이 그냥 자리를 피했다면서요? 뻘쭘하게 얘기해놓고서는. 그렇죠? 그런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은데 네. 또 리용호라는 사람은 또 위에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외무상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센 자리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실세도 아니고요. 그 외교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자신도 없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북한하고 아세안하고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인데 그렇죠.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ICBM을 이제 두 번 쏘는 바람에 네. 현재 북한에 대한 그 비난의 의사를 강하게 지금 아세안에서 네.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만약 북한하고 양자회담을 자꾸 한다면 그 아세안 국가들의 그 계란한 그 비난 의지가 네. 시작될까봐 안 그렇죠. 만나준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전혀 안 만나줄 수는 없으니까 이번 그 ARF 의장국인 필리핀 외상이 네. 그러면 그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라. 무슨 네. 얘기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의례적으로 네. 의장국이 한번 만나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요, 이 다른 회원국들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초했다고 조금 전에 영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핵 포기 못한다. ICBM 포기 못한다.
뭐 이런 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핵 위협이 군원적으로 청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핵과 탄도 로켓을 십장까지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 단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청구했습니다. 자, 북한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저렇게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또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또 기자회견 자처해서 또 저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합니다.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죠. 네. 결국은 과거에 ICBM이 완전 자랐을 때는 미국이 자기네 자기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고 네. 이제는 핵 능력도 있고 그걸 실어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미국이 자기네 협상 요구에 응할 것이다 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네. 그 기간 중에 뭐 제재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미국이 굴복을 해서 자기들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북한 쪽에서는 죽어도 핵을 못 포기하겠다라고 뻗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북미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건 뭐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강대강 정말로 그 양쪽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우리 한반도 정세가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북한의 이렇게 강경한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요, 이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강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또 8월 을지훈련 계기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한미일 북핵 대응 공조를 강화를 하기로 했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9월 개최되는 UN 총회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 노력 평화 로드맵 전개를 같이 엮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통과가 됐고 ARF 이 회의도 끝났고 이후에 이제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될지 자, 8월 말 9월 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안 안보 포럼이 막을 내리면서 새삼 또 이 강경화 장관의 입지와 그리고 요번이 첫 번째 다자 외교 무대의 데뷔였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강 장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한 점 못한 점 몇 가지 짚어보겠는데요. 자, 강경화 장관의 첫 다자 외교 성적표. 일단은 뭐 ARF 4일 동안 양자회담만 17회를 치르면서 강행군을 했다. 정말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지 않았나. 열심히 일한 거 맞죠? 네. 강경화 장관이 취임할 때만 해도 어떤 양자 외교, 특히 북핵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 불안한 그런 점이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평가를 불식시켰던 그런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자 회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장관이고요. 또 여성 장관의 또 독보적인 카리스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ARF 나흘간 17번 이 영어가 완전히 대비되는 그렇죠. 그런 성적표를 냈고요. 또 대북 제재 병행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아세안 국가들이 알아서 어떤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손 안 대고 그렇군요. 코를 푼 뭐 이런 것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눈에 띕니다. 요번에 ARF에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이 ARF의 하이라이트로 등극했다. 그리고 수려한 이 매너 그리고 영어 실력으로 다른 회원국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칭찬이 이어졌다. 이런 좋은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외교 소식통을 통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쪽 주관도 약간 들어간 평가라고 보여지지만 뭐 저도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성 장관 특유의 어떤 장점, 그다음에 상황적인 유리함, 그다음에 북한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세팅이었고요. 미국 역시 힘을 많이 실어줬고 중국이 약간은 태클을 걸었지만 우리 강 장관의 외교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정국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강경화 장관 모든 걸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회담에서 좀 끌려다닌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과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도권을 좀 뺏긴 게 아니냐. 아마 왕이 외교부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중국 쪽에서는 무대뽀로 뭐 그냥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하니까 네. 강장관 입장에서는 사드라는 것이 방어적 무기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북한이고 북한이 바로 그 도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네. 라고 그걸 설명을 계속 길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못했죠. 네. 당신들이 우리 사드 보복한 거예요. 사드 배치 보복한 문제 부분. 관련해서 보복하는데 그건 정당성이 열리된 거다. 네. 보복을 중지하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네. 끝났기 때문에 현재 옥의 티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꽤나 열심히 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한중수교 그러니까 25주년이 네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취하는 태도 굉장히 치졸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동안 꺾어지는 해라고 하죠. 15년, 20년 네. 이런 단위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했던 행사를 이제는 따로따로 하자. 네. 각자의 갈 길을 가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세련되지 못한 외교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 외교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치졸하고 네. 이게 대국답지 못하다 이런 평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종봉 교수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저희가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7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